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네. 벌써 나왔네요. 문제 푸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니까 많이 틀리셨던데 납세무의 성립 시기 문제는 꼭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 틀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 이렇게 풀으신 분들 중에 보니까 다 맞으신 분이 좀 많이 있어요. 다 맞으신 분이 많고 그다음에 평균은 지금 현재 지금 답안지 제출하신 분들이 한 250명, 250분 정도 답안지를 제출하셨는데 평균은 64점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다 맞으신 분이 있구나 그러는데 진짜 있어요. 있어요. 예. 어, 문제 이렇게 그 출제를 하면서 이번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문제를 출제했고 또 문제를 될 수 있으면 평이한 문제보다는 박스형의 문제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약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박스형의 문제를 낸 이유가 처음 실제 시험에서 1번에 박스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멘탈이 흔들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1번부터 박스 문제를 출제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1번부터 이제 지금부터 해설을 할 건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험 이번 이제 2주 14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14일 남은 시간에 지금 내용을 완벽하게 익혀 주시면 시험장에 가서 이제 안 틀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틀리신 분들은 실제 시험에 가서 안 틀리셔야 되고 또 이렇게 실제 시험처럼 시간 재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테스트를 하실 때도 꼭 그 시간 체크를 하세요. 시간 체크해서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자, 1번 문제는 이제 1번은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문제네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랬죠. 그럼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죠. 과세 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라 원천 징수하는 소득은 그 돈을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돈을 줄 때 지급할 때 이때 원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탈락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랬네요. 아무런 말 없이 지방소득세인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그냥 1년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1년. 1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니까 12월 말 1년이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니까 끝나는 날은 12월 31일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은 맞았어요. 니은은 맞았어요. 2배속으로 듣다가 이렇게 다 정배속으로 들으니까 너무 말이 좀 이상하시죠. 그래서 말을 2배속으로 빨리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마지막 마무리가 안 돼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록할 때 성립합니다. 등록할 때 성립이 돼요. 근데 수시부가 세금에 대해서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돼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데 예정신고 그러면 1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1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라는 것은 1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과세 표시되는 금액이 발생한 한 달이 끝났을 때 여기서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만 잘못됐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해서 총 4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아, 달의 마리로 달의 마리로 이건 뭐냐면 지금 올해 시험 문제 나오면
소득세 납세의 성립 시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정 신고는 1개월 단위로 예정 신고하니까 1개월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거예요. 한 달치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그 달의 말일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달 말일날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말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반대로 틀렸네. 반대로 찍었다는 거 뭐냐면 다 풀어놓고 이게 하나 X니까 한 개에다 답을 찍으신 분이 1번에다 찍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 풀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박스 문제 풀 때는 박스 정리하시고 제일 위에 올라가서 요구사항 다시 보시고,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박스 문제를 내면서 개수로 내버리면 그 시험이 완전히 이제 첫 번째 시험 그 1번부터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 2번 풀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1번 문제 푸실 때 조금만 좀 주의를 해 주시라는 거. 자, 2번 문제로 가보죠. 2번은 납세 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내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돼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원칙은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이제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아니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을 하지만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2번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결정할 때 확정이 되고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할 때 확정이 되는데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내가 신고 안 했으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결정할 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내가 신고하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 3번으로 좀 가봐요.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문제네요. 취득세 문제인데 취득세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증가됐다. 그럼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경우에는 의제 취득으로 보죠. 이걸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요. 동그라미 2번이요. 2번 같은 경우 읽다가 순간적으로 살짝 틀어버리면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와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 이렇게 써놨네요. 우리 배울 때는 원시 취득인 경우는 과세 안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승계 취득인 경우는 과세합니다. 오, 이거 아차하는 순간에 틀릴 뻔했죠. 이런 것들요. 이제 그다음 이제 3번은 건설 현장에 설치한 1년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임시 사용 건물인데 1년 초과네요.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일지라도 1년을 초과했을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계속 수업 시간에 연습했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세할 수가 없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에서만 대상이 되고 취득세 대상은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다 그랬네요. 원포인트 메가랜드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2주 남았는데 원포인트 책을 구입해서 보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포인트는 보실 때 한 이틀 정도나 3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지방세 파트에서 총론하고 지방세 하루 보시고 양도세 하루 보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더 돌리셔야 돼요. 원포인트 제일 공부하는 좋은 요령은 처음에 지방세만 먼저 하루에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세를 또 하루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방세, 국세를 따로따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정리가 끝나고 마지막 차는 1.2배속이나 2배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2번 정도 반복하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문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X 그어가고 이제 모르는 지문만 약간 애매한 거 남겨놨다가 2번, 3번 반복하실 때 다시 한번 복수, 다시 정리하면서 또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포인트에서 나오는 지문은 싹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작년에도 시험 출제는 97% 정도가 원포인트 안에 있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 하나 빼니까 나머지 거의 100%가 출제 지문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원포인트 지문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요령이 생겼다. 내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해보고 싶으면 구입을 해서 보셔도 되는데 그 배송 시간까지 합치면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서 한 일주일 안에 내가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그럼 구매해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자가 여기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에게도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업자일지라도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됐네요. 요약서만 봤다 했는데 백선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동안 7문제. 이제 백선은 그럴 수 있어요. 백선은 실제로 백선 문제는 출제하면서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지문 해석을 지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백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요. 백선은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취득 가액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고르는데 법인이 아닌 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르라 그랬어요. 법인이 아닌 자 입장에서 골라라 그랬네요. 그럼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개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언제나 개인과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걸 풀어가시면 되는데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개인 법인 모두 포함이에요. 두 번째는 대가로 지급을 했는데 여기서 대가는 그 물건을 취득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또 할부이자와 연체료 같은 경우는 할부이자와 연체료도 이것도 취득과 관련은 되어 있는데 단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담한 건 제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각 차손은 이 채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채권을 매각하면서 손해 본 것도 이것도 이런 경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보수는 원칙이 중개보수는 포함을 해야 되지만 여기도 법인이 아닌 자가 부담한 건 예외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함될 수 없는 거 골라라 그러면 법인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 X가 되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2개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거 니을번 이거 딱 보는 순간 매각 차손 나오는데 매각 차손이 딱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 주택의 채권을 내가 사가지고 팔았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채권을 샀다가 팔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채권은 반드시 취득을 위해서는 채권을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을 위해서는 채권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채권을 구입을 하고 그걸 팔면서 손해봤더라도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문제 5번으로 가보죠. 5번은 이제 세율 문제인데 취득세 세율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가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공유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공유문의 분할이네. 공유문의 분할은 2.3 이렇게 가면 되죠. 공유문의 분할은 2.3. 근데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되면은 면적이 증가됐네요. 면적이 증가되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표준세율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2.8%를 적용하게 돼요. 원시 취득 부분은 2.8%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4번이네요.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 그러면 대도시 안에 있는 우리 법인이 우리 회사 종업원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외부에서 도시 밖에서 도시 안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우리 회사의 종업원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거는 맞았네요. 이제 5번처럼 1세대 3주택자인데 이번에 세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 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주택이네요. 세 번째 집이고 조정 대상이면 4배로 중과세하고 조정 대상이 아니었을 때 요 세 번째 집이면 여기는 4배로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2배로 중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올바른 것 구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5문제 만에 처음 맞았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언제나 우리가 60점은 맞아야 되니까 처음에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처음부터 틀리고 맞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1번은 맞춰 놓으셔야 돼요. 1번은 맞추고 2번을 틀리더라도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계속 가다가 중간에 가서 2개씩 맞추면 돼요. 중간에 2개씩만 맞추면은 그러면 무조건 60점은 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나기가 내리면 안 되는데 햇빛이 쨍쨍해야 되는데 소나기 내리시면 안 돼요. 이제 문제 6번으로 가보죠.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세율 문제인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 찾아라. 그럼 이거는 이런 문제 풀 때는 반드시요 등기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풀어야겠잖아요. 환매 등기를 해야죠. 개주하고 수리했으니까 등기할 필요 없죠. 공유물을 분할했으니까 분할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되겠죠. 분할 등기. 그다음 외국인 소유,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 등기 항목이니까 취득세에서는 등기 항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중과기준세율을 뺀다는 것은 등기만 하는 거 골라라 이건데 그게 아닌 거 골라라. X인 걸 골라라 그랬잖아요. X인 거 골라라. 그러면 니은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니을 미음. 니은 니을 미음. 1번에 답이 있네요.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기억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기억을 환매 나오면 무조건 환매 등기가 보이잖아요. 등기가 보이면 등기만 먼저 동그라미 이렇게 딱 치세요. 등기하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제 요령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요.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기에다 얼른 동그라미 쳐. 그러면 개조하고 수리하면 등기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공유물을 분할했으니까 분할 등기하죠. 등기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한다. 그럼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이 말이 변경 등기는 변경해서 등기하는 것은 등록면허세에서 등기 항목이에요. 등록면허세 항목이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는 등기 항목이 아니다. 요걸 아시면 풀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7번으로 가보죠.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네요. 이제 지목을 변경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그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이 말은 등기 없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세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조합하고 조합원 간의 거래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조합에서 조합원의 물건을 거래했을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또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여기가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10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0만 원이 면세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세금 안 물린다 이러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따질 거예요. 100만 원 이하면 50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따지는데 시험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점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니까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하나, 둘, 셋 전부 다 틀렸네요. 전부 다 틀렸어요. 그래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가요 봐줄 리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 5번 답이 뭐예요? 그러면 5번 답 아시는 분은 거기다 달아주세요. 5번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5번은 4번이라고 하네요. 응? 자, 8번으로 가보죠. 이제 8번은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1번은 채권자 대위자는 그러면 채권자 대위자는 그랬네요. 채권자 대위자는 대신하여 납세무자를 대신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세금만 납부하시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이미 신고하고 돈 낸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등기할 때는 상속이었을 때는 1000분의 8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상속은 1000분의 8입니다. 이제 4번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정할 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이건 맞았네요. 4번은 맞았네요. 문제지가 없어서 답을 문제지가 없어서 화면으로 보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못 풀어 다른 분은 그럼 어떻게 풀을게요? 다 똑같죠. 입장이 다 똑같으니까 그 문제지를 보시든 화면을 보고 풀든 조금만 집중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고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문제를 조금만 출력해서 한번 더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양식호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할 때는 등록면허세는 면허세 대상이 되는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건을 취득해서 등록할 때는 원칙은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광어권, 어업권, 양식호권을 취득했을 때는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호권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취득세를 면제시킨다는 규정이 있네요. 취득세를 면제해버리니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죠. 취득세라는 세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취득세 세금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등록면허세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되는 등록에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돼요. 문제 9번요.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올바른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대도시 밖에 있는 회사가 대도시 안으로 들어왔네.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세금을 사람이 따라 들어오니까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에서는 3배로 중과세 하는 거예요. 취득세에서는 2배로 중과세, 등록면허세에서는 3배로 중과세. 근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가 나오면 무조건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네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압류가 나오면은 과세 표준을 의심을 하세요. 가압류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의 0.2로 가겠습니다. 채권 금액의 0.2입니다. 그래요. 근데 4번은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나왔네요.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고는 안 했지만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제 5번요. 같은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개 이상의 저당권을 그러면 하나의 채권에다가 담보물을 여러 개 담보물을 제공하더라도 가장 먼저 신청한 가장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조세 총론이 본시험에서 몇 개 정도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조세 총론 문제는 실제로는 2문제가 나와요. 2문제가 나오는데 그 조세 총론의 지문들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연결돼서 지문이 출제되는 건 총 8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조세 총론하고 관련된 걸 딱 확실히 잡으시면 8개를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 총론이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럼 8개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 해설 강의가 끝나면 조세 총론하고 관계되는 것을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요. 이제 문제 10번으로 가보죠.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올해 신설된 지문이에요.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시면 돼요. 근데 3번은 이제 요거 올해도 이거 개정된 지문이라서 엄청 좋은 내용이라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사용을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볼 때 요 지문이 2번이든 3번이든 반드시 이건 시험에 출제할 거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건 3번 요게 답이에요. 근데 4번처럼 이제 신탁 재산에서 수탁자에게 고지된 후에 수탁자에게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그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리더라도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납세 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을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토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이에요. 합산한 그 금액에다가 거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총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제 문제 11번으로 가봐요. 문제 11번도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법이 개정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마지막에 점검해야 될 문제 지문들은 다 여기다 고려를 해드렸어요. 아프면 병원, 세법은 송원.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세법 모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세법은 이송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색 좋아하시 제가 요런 색 이게 이 색상이 화면에 잘 받아서 그래요. 화면빨이 받아서 이 색상을 입는 거지 굳이 막 좋아해서 입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문제 11번 가보죠. 옳은 거 찾아봐라 그랬어요.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45%의 공정시장 가액비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었죠. 함정. 시가 표준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4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번은 탈락. 자, 니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400만 원이네요. 400만 원인 경우에는 9월 30일 여기서 플러스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분할할 수 있는 건 500만 원이 안 넘었죠. 250은 초과하고 500을 넘지 않았으니까 250 초과. 여기서 250을 뺀 나머지 그럼 150만 원을 9월 30일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맞았네요. 그다음에 디귿번이요. 디귿번은 이제 물납이네요. 물납은 딱 중요한 게 물납은 1,000만 원이 넘었는가 먼저 확인하세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했는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맞았네요. 자, 그럼 이제 지문을 찾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은 탈락, 니은, 디귿 해서요.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문제 12번 가보죠. 이제 12번은 재산세인데 여기서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랬네요. 토지를 취득하고 12월 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근데 토지를 5월 20일 날 취득했으니까 이번 연도 6월 1일 날은 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를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1번은 갑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은 토지니까 9월 달. 또 재산세는 정부에서 보통 징수 방식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1,600만 원이다. 그럼 1,600이면 500이 넘었으니까 이거는 500이 넘어버렸으니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50%까지 되니까 1,600의 반절이면 800만 원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맞았네. 이제 4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가권의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하고 여기 혹하고 속아 쓸 거예요.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재산세니까 보통징수 세목이네요.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한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이 됩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기 때문에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10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맞추신 분도 있네요. 그다음 5번은 세부담의 상한인데 이 물건이 토지잖아요. 토지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에요. 토지이기 때문에 100분의 150입니다. 이렇게 돼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납부 기한이라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그거는 양도소득세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 신고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2개월 안에 분할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재산세는 9월달,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달 이렇게. 그다음 문제 13번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든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낸 걸 내든 무조건 날짜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요.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한 거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건 아니에요. 토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1세대 1주택자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죠. 3번은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예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는 5억 초과가 아니라 80억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는 거예요. 토지 그 세액공제에서 토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계속 속은다는데 시험장에서만 안 속으시면 돼요. 시험장에서만 안 속으시면 지금 이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다.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근데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있어서 과소하게 신고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가 신고하면서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예 신고 안 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안 돼.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안 되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고급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대상,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 그러면 이 고급주택인 경우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으로 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그 동영 모의고사 요약서 정독했던 지문이 보이네요. 신기해요. 그랬는데 진짜로 이게 마지막에는 반드시 요약서 한 번은 꼭 한번 스스로 읽어주셔야 돼요. 요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차분하게 정독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중요하게 체크되고 제가 강의할 때 이거는 표시하세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꼭 강조해내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마지막에 점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14번 문제로 가보죠. 14번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1번 요 지문은 올해 이제 법이 최근에 9월 달에 개정된 거예요. 9월 달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라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 하나를 가진 사람과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 하나와 상속받은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이네요. 그럼 일반적인 상속주택은 상속받고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빼줘요. 주택수에서 빼주는데 신청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꼭 신청, 그렇죠.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꼭 신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표 이것도 올해 법 개정됐어요. 이번 연도에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고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그대로 100%예요. 자꾸 이거 물어보시는데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지금 개정됐다 안 됐다 해서 자꾸 이제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이면 70%, 주택인 경우는 60%. 대신에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이면 금액 관계없이 45%.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토지는 100%, 주택은 60%. 이제 최종 개정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종부세에서 주택은 60%, 토지는 100%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세율 문제 지문인데 이 세율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주택에 대한 세율은 두 개로 이제 나눠봐요. 주택에 대한 세율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와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로 나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를 해야 되고 법인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9월 개정된 것도 나올 수 있나요? 작년에 9월 14일 날 개정한 거 시험 문제 세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럼 아시겠죠? 우리 시험 보는 날 현재 10월 29일 시험 보는 날 현재 법령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9월 달에 개정된 건 시험 범위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것도 작년 시험에서는 세 문제씩이나 출제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최근에 개정된 것까지 반영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개정된 것은 그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2022년 개정된 내용을 세목별로 전체를 다 정리해 가지고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기 바라네요. 이제 동그라미 4번이요.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원칙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고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4번은 맞았네요. 4번은 맞았어요. 그 다음에 5번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50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네요. 네, 맞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옳지 않는 건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 요게 틀렸어요. 요 지문이 작년 시험 문제 사례로 나왔던 지문을 살짝 사례로 나온 걸 살짝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15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내용이네요. 임대. 이거 뭐예요? 서희송은이로 이게 뭔 말이죠? 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 말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예. 3번 했다가 스윗. 그 목소리가 달콤하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수업 시간하고 다르게? 수업 시간에 막 이거 아니 이것도 모르냐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지금 여기서는 수강생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틀렸다고 해서 막 뭐라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와서 좀 막 화내고 그러면 그 댓글을 안 좋은 글을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참 애너 좋게 하지요. 아시겠죠? 다 알면서 그래요. 자, 15번. 임대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귀엽다고 그러세요. 예? 자, 1번. 1번은 이건 문제를 많이 틀리세요. 이 문제 안 틀리도록 하세요. 안 틀리도록.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소득세라는 건 이건 국세잖아요. 국세. 우리 납세지 배웠잖아요.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랬어요. 그러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 그랬으니까 틀렸네. 답은 바로 1번이었네요. 응? 봐요. 문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하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틀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동그라미 2번은 나와 배우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합산을 해요. 나와 배우자만 합산하는 거고 자녀하고는 동일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절대 합산하시면 안 돼요. 나와 자녀는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동일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그다음 3번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위에 전기를. 그럼 여기는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해서 더 받아버렸네.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료 더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더 받은 걸로 보니까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시면 되겠죠. 이제 동그라미 4번. 요 4번도 이것도 이제 문제 푸시면서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관계를 구분을 잘 못하신 분 있는데,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려면 다음에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3주택 이상이 돼야 되고 3주택 이상이 돼야 되고 보증금의 합계액은 3억 원을 초과해야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수는 3개가 넘었고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한 4억이니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겠습니다. 근데 5번처럼 결손금이 나오면 결손금은 두 개,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구분을 하세요.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 지문에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는 제외해라. 그러면서 주택이 아니라 상가니까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16번부터 가보죠. 16번은 이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사망자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한 피상속인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에게 세금을 물리셔야 돼요. 근데 상속인에게 물리는데 상속인 본인의 소득과 사망자의 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러면 특수관계인 그러면 사기친다고 했잖아요. 사기친다고 했으니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을 때는 증여를 부인해버리겠습니다. 증여를 부인해버리면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건 나쁜 짓을 같이 했으니까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짓 같이 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쁜 짓 했으니까 둘이는 싸잡아서 연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원래 주인인 위탁자가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동소유네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하면 공동소유자, 각 거주자가 세금, 각자 내는 거, 각자 세금을 내고 상대방이 세금 안 내면 내가 연대 책임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소유자 간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4번 틀렸네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납세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17번이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한 이 소득, 파산 신청한 사람이 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소득은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가 됩니다.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국가의 땅하고 내 농지를 서로 막 교환했을 때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가 돼요. 이하가 되면 비과세니까 5분의 1이다. 5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작았잖아요. 작았기 때문에 그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럼 정답은 옳은 거 찾아라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실지 거래가액이 15억이다. 15억이면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입니다. 그런데 전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 15억에 대해서는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동그라미 4번이요. 4번은 요것도 지금 최근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소송 비용인데, 여기서 소송 비용은 취득과 관련된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취득과 관련된 소송 비용은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송 비용이 다른 타 소득 금액 계산 시 이미 공제된 경우, 이미 공제돼 버렸네.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공제가 돼 버렸을 때는, 그때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송 비용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이미 공제가 됐으면 이때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요, 필요 경비에 이미 다른 데서 산입을 해버렸네. 했으니까 양도 차익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그랬으니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경비에 넣어가지고 빼준다가 아니라 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해외 이주, 그래요. 이미 욕심도 많네요.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돼요. 이미 받았는데 뭘 공제를 또 받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욕심쟁이 진짜 생각 잘 하셨네요. 해외 이주는 요거 모르시면 모르겠죠. 나버리고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이렇게 하라고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국외 이주했을 때는 이제 여기가 2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라 했잖아요. 자, 18번 문제는 이제 옳은 것 찾아봐라 그랬어요. 올바른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1번은 양도 가액을 감정 가액으로 하면, 하면은 그러면 취득 가액도 실거래가가 확인되더라도 감정 가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도 가액을 감정 가액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실지 거래 가액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소리예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확인되면은 취득 가격도 실지 거래 가액을 우선 적용을 해주신 거예요.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처럼 필요 경비로 이미 산입을 해버렸네. 다른 데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 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 안 해. 다른 데서 이미 써먹었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1번, 감정가액이 2번, 기준시가 3번, 이렇게 순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순서가 또 틀렸네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격으로 하면,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격으로 하면은 1번과 2번을 비교해가지고 납세자,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산취득가격으로 하면은 환산취득가액에다가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금액과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하고 여기다가 양도 직접 비용이요. 양도 비용을 더한 거. 1번과 2번을 더해가지고 둘 중에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네, 내가 유리하다는 것은 비용이 더 높은 게 유리하니까 둘 중에 더 나에게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 큰 거 받을래? 그러면 네, 큰 거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큰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는 환산취득가격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합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5번은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 10억짜리 건물을 8억 원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2억 발생이 됐네요. 그럼 부정하게 부당한 행위가 있어도 3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 5% 이상 차이가 났는가? 시가의 5%는 5천이죠. 5천보다 더 많이 차이 났으니까 거래가를 부인해버리고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이게 맞았네요. 5번 맞았어요. 문제에서는 옳은 걸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19번 가보죠. 19번 문제는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을에게서 증여를 받고 갑이 을에게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갑이 을에게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증여를 하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니까 직계 존비속이네요. 직계 존비속간이니까 이 직계 존비속간이니까 증여를 인정하겠습니다. 증여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증여를 인정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인 갑입니다. 맞았네. 그런데 둘이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기억은 맞았네요. 자, 니은 취득 가액은 이 건물의 취득 가격은 당초 증여자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증여받은 게 아니라 을이 취득했을 때 그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을이 취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은 증여세 상당액은 그랬네요. 그러면 갑이 냈던 증여세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세를 먼저 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겠습니다. 그럼 또 디귿 맞았네요. 보유기간은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 보유기간은 무조건 보유기간은 증여한 을부터 시작한다 했죠. 갑이 취득한 날이 아니라 을이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자, 이 박스 문제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옳은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제인데 이제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과세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맞았네요. 근데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 신고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되고 또 세금이 1,800이다. 예정신고할 때도 분할납부가 되는데 1,800만 원이면 2천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까 1,000만 원 초과해. 그럼 900이 아니라 800만 원까지만 분할납부를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귿 틀렸네요. 부담부 증여가 나왔을 때는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는 거 골라라. 그래서 니은 디귿 하고요.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게 여기까지 문제를 이렇게 한번 쭉 풀어봤는데 이제 이 문제 수준을 한번 지금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 정도가 어떤 정도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보다는 한 개수가 2개 정도 더 어려울 거예요. 본 시험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에서 한 2개 정도 난이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오늘 시험에서 2개 정도 틀리신 분은 실제 시험에 가시면은 한 15개 정도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을 다 맞추신 분들은 실제 시험에 가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맞추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다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 하나하나를 내가 이해를 못한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익히고 또 익히고 계속 반복을 해주신 게 좋아요. 반복해 주신 게 좋지. 실제 만약에 이걸 이건 내가 틀렸으니까 나는 세법이 안 된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20문제 문제를 출제하고 여러분이 직접 풀고 제가 해설을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는 조세 총론 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이제 밴드에 보시면 밴드에 링크가 돼 있어요. 거기에 출력할 수 있는 게 지금 자료를 다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뒤에 아마 이 조세 총론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10분 정도 뒤에 그 출력해가지고 아마 10분이면 좀 그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출력을 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바로 찾아올 테니까 10분 뒤에 뵙죠.